그 정우성이 네. 그 인터뷰한 거 보면은 그 여기 나오는 이태신이 자기는 선인이라고 생각 안 한대요. 그러니까 선한 역할이 아니고 그냥 군인이다. 그쵸. 네. 기본만 했을 뿐이다. 이 네, 사람은. 그냥 군인이고 이 사람도 되게 강직하고 그러니까 네.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박정희 밑에 있었다라는 거는 그 어쨌든 쿠데타의 결과물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실제로 그 실존 인물이 그 박정희 무슨 추모단 뭐 재단 장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제 12.12나 이런 거 박정희가 전두환을 키웠다라는 거에 엄청 많이 비판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군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뒤집어졌고 나는 그게 박정희든 뭐 이승만이건 어쨌든 그 사람 밑에 있으면은 그 일을 할 뿐이다. 그리고 이 12.12 때는 최규하 밑에 있으니까 나는 그때 군인에서의 역할을 하는 거다. 최규하와 정승화 밑에 있던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이후에 만약에 이 사람이 좀 젊었다라면 그러니까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면 똑같이 행동을 해가지고 또 전두환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분이 하나회에 가입을 안 하신 걸 보면 이제 사실 뭐 같은 정권의 사람이어도 이 정권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정권에 있던 분도 민주화가 돼서도 어떤 정권에 계시던 분이 다른 정당에 가셔서 정치 활동을 하시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생각들이란 게 참 다양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오는 뭐라고 그래 충돌 그런 것들은 또 만약에 권력이 유고됐을 때 그런 것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왜냐하면 같은 물론 강력한 리더십이 있으면 그게 통제가 되는데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그런 일이 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거죠. 그러니까 그 박정희의 스피릿을 그대로 계승해야 된다는 쪽 아니면 박정희의 정신에 뭐 박정희라는 지도자를 동의하지만 이런 식의 지도 체계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군인들도 있었을 테니까 만약에 그 지도자가 사라진 상황이라면 우리는 박정희가 하던 식으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군인들이 있을 거고 그게 하나회였던 거고 이제 그거는 박정희로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군인들도 있었을 거고 그게 충돌한 게 이제 12.12 사태가 아니었나.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군인들이 그렇게 대단한 어떤 정의 뭐 이런 거를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냥 전두광은 그냥 박정희가 나라를 뒤집었던 거를 뒤집을 때 뭐 어린 장교 대위로서 그렇죠. 뭔가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도 내가 이제 박정희 역할을 하고 싶어서 그걸 했다라는 거지 뭐 이게 박정희 체제가 옳았고 그걸 유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권력력으로 그걸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군인들이 계속 세상을 지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류가 있는 거고 군인은 나라 방위에만 힘써야 된다라고 했던 게 이제 이태신 쪽이었잖아요. 그렇죠. 고세력의 충돌. 글쎄요, 저는 근데 군인들이 나라를 지배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동의했던 군인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것밖에 네네. 없었으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당장 북한이랑 대치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뭐 군대가 갖고 있던 권력을 내려놓고 민주화로 스스로 갈 생각이 있었던 군인들은 별로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있었을지는 모르나 되게 소수였을 거고 지도층에 가지 못했을 거긴 해요. 사실상 의미가 별로 없는.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전두광과 하나회가 미리 조직이 되어 있었고 용기를 먼저 내서 선수를 친 것뿐이지 만약에 전두광이 나서지 않았다면 다른 계파가 또 나서서 비하나회 뭐 이런 뭐 다른 쪽으로 어쨌든 군인이 어쨌든 또다시 대통령이 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사람이 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다만 이제 하나회라는 조직이 네. 너무 촘촘하게 있으니까 막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아쉽죠. 이 영화의 가장 슬픈 거는 그 사조직과 하나의 그 무서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그 하나회의 위용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펼쳐지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상명하복으로 군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라는 것이 사실 이런 하나의 지휘체계로 움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조직이 되어버리긴 하죠. 그러니까 뭐 구슬도 깨워야 뭐 보배.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군대도 하나의 어떤 뜻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폭탄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상명하복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군대가 하나의 지휘책으로 움직이면서 하나의 목적으로 움직여야 그 지휘 방식이 옳든 그르든 어쨌든 스스로 안에서는 내부적인 논리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깨버리기 시작한 거죠. 자기 사리사욕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회가 진짜 못된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본보기가 됐다라는 거. 뒤집을 수 있어 충분히.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게 가장 큰 무서움이 아닐까. 진짜 막 다 사형 때려버려서 진짜 사형 집행해버렸으면은 아마 제2의 하나회는 없을겠지만 요렇게 성공한 모습을 보니까 지금 뭐 하나회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때 했던 정신들 그런 뭐랄까 까라면 까 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안 하면 되지. 약간 이런 뭐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것들도 다 허용이 돼. 이런 느낌이 약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한다라는 그런 사고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조직 안에 있는 사조직을 만들어서 큰 조직을 그냥 원래 원조직을 먹어버리면 그러면 상관없는 거다. 이게 원리 원칙과 원래 규칙을 다 무시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대가리를 먹으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뭐 심어주긴 한 것 같아요. 적어도 그렇죠. 군대는 확실한 거 없고 군대 외 조직에서도 일단 박정희가 됐던 것부터 있고 여기서 대세에 나오잖아요. 뭐 성공하면 반역이고 아니다.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이고 성공하면 성공하면 혁명이야. 혁명이야. 이거 나오잖아요. 한번 해야죠. 네, 해주세요. 해달라고요 갑자기? 실패하면 반역이고 성공하면 혁명이야 이씨 뭐 이렇게 하잖아요. 혁명 아닙니까? 네, 혁명 이렇게 하는 아닙니까? 거니까, 이러는데. 네 아직 네. 그래 아직 사투리에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많이 멀죠. 네. 예, 어쨌든 지나지 그런 않아서. 생각들이 너무 팽배해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성공한 쿠데타. 그러니까 쿠데타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꼭 나쁘지만은 않죠. 그러니까 공자 선생님도 맹자 선생님이 역성혁명 얘기하면서 그 대가리가 제 역할을 못하면 바꿔낼 수 있는 권리도 있다라는 그렇죠.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긴 하죠. 근데 전두광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폭정이라고 해서 뚜껑을 뒤집을 만한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박정희가 계속 뭐 폭정을 계속해서 그 전에 앞에 쌓아왔던 공적들을 다 까먹고 나라를 말아먹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박정희가 살아 있을 때 만약에 들고 일어나서 뒤집었다고 하면 그래 폭군 박정희를 몰아낸 뭐 전두광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줄 수가 있는 포인트가 있었지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 이거에 대해서 있어요. 쿠데타와 혁명의 차이가 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혁명은 이제 전두광이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자기가 권력을 안 잡았으면은 혁명인 거고. 네, 그렇죠. 네. 본인이 권력을 사유했기 때문에 이게 쿠데타인 건데 어. 만약에 그 전두광이 진짜 직선제를 통해 가지고 자기 이유를 뽑았다 그러면은 뭐 저는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고 또 뭐랄까 민주주의가 실현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직선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최규하도 내가 잠시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뭐 투표를 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그거 쌩까고 진행한 거기 때문에 그 TV에 바둑돌을 던지잖아요. 지랄 옌병하네 하면서 그 선거 장면이 나오는 TV를 보면서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던 전혀 없죠. 최한규처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확실히 이제 이 전두광과 하나의 활동이 그 행위의 의도가 정의는 아니었다라는 게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화에서도 노골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그랬으니까. 네네. 너 왜 쿠데타 했어? 그러면 나라가 썩어 새우가 아니고 너 저기 동해 보내길래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잡아야 되니까. 네. 이게 역사의 아예 슬픔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20세기를 돌아볼 때 그러니까 초반에는 전반기는 이제 일제가 와서 그렇죠. 나라를 지배하고 해방이 되니까 독재자 이승만이 또 지배하고 또 군부 독재가 박정희가 들어서고 또 군부독재 박정희를 계승하는 신군부가 들어서고 이런 과정이 그러니까 한반도 내에 거의 100년 가까이 제대로 된 어떤 정당성을 가진 지배 체제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그게 어떤 중력가속도처럼 이렇게 작용이 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 말도 웃기지 않아요? 그 김영삼이 됐을 때 문민정부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그게 기본인데. 네, 문민정부라는 게 있어? 아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야 돼? 이 전에는 군사였으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문민정부지. 네. 그러니까 직선제 첫 정보가 노태우인 것조차도 나는 불편하다라는 네, 그쵸. 인식이 깔려 있는 호칭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또 네, 보니까. 사실 뭐 군인이었으니까 여기 노태군도. 그렇죠. 그래서 재밌던 게 그거였어요.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사를 잘 모르는데 이태신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노태우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그래서 그렇죠. 뭐? 꿈은 이루어졌구나. 아,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좀 예. 지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권력은 힘으로 차지하는 것, 맞아. 정당성이 아니라 그거의 반영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전두광과 하나에도 그 성공 모델을 그대로 따라갔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친일파나 뭐 이승만 좋아하는 사람이나 박정희를 옹호하는 사람이나 뭐 전두광과 하나회나 다 비슷한 멘탈리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쪽에 정신을 계승한 사람들은 그런 류의 문화를 즐기고 워낙 그런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하지 말자는 쪽도 반작용이 굉장히 심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양대 정당의 충돌이 또 그런 구조로부터 파생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워낙 기득권을 그런 식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네. 여전히 그 세계관에 머무신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정당성 싸움을 제거한 힘의 논리만 원하는 사람들, 네네. 그게 맞다라고 느끼는 어떤 그런 세계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꽤나 아직도 많이 있는 게 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닐까. 그리고 그 힘의 논리에 대해서 항상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반작용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세력이 또 한 축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진짜 정치를 아직도 하기가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그런 독재 세력을 깨려면 그 독재 세력의 에너지에 준하는 에너지를 필요로 그렇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시위나 어떤 집단 여론 형성 이런 것들로 해법을 풀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민주정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그 방법을 서로들 고수를 하니까 뭐라 그럴까, 진짜 그 다음 정치로 가는 길이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 있지 않나. 그 12.12나 그런 성공한 쿠데타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고, 정부는 또 그 당시의 논리대로 인사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응하는 방법은 뭔가 또 정치적, 그러니까 정치로, 그러니까 서로 뭔가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뭐라 그럴까, 이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대응으로 하기를 좀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쪽으로 가는 길을 가장 선호하는 것 같고요. 쪽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뭐 이제 정부에서 엄청 못했을 때 뭐 정치의 해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가장 강력하게 동원할 수 있는 뭐 어떤 뭐 집회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러니까 여러 명의 의사를 동원해서 탄핵이나 이런 것들로 해야 되는. 너무 좀 그게 극단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예. 뭔지 알겠네요. 제가 너무 중원부원 얘기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서로 그 어떤 극단적인 지배 체제를 선호하고 그 극단적인 지배 체제를 깨려는 또 하나의 극단적인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뭐 짧게 정리하면 그런 거 아닐까요? 국힘 계열 정당이 이제 민정당을 그렇죠. 이어받아서 쭉 가고 있고, 네네. 네, 그거에 반대하기 위한 걸로만 사실 민주당이 존재하는 그렇죠. 거여서,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선호하냐라고 뭐 선호하고 추진하느냐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고, 그 대신에 그냥 저 민정당 계열 정당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존재한다라고 그쵸. 양당의 설명이 딱 되잖아요. 양당이 그때의 구호로 여전히 이제 같은 그렇죠. 구도를 짜고 있으니까. 여전히 이제 그 힘의 논리로 권력을 차지해왔던 20세기의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네네.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같은데, 맞아요? 네네. 뭐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네. 네. 다들 그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된 게 저 똥차를 피하자고 쓰레기 차에 치냐,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뭐 그런 식의 표현을 하죠. 네. 또 양당을 이제 둘 다 한 큐로 몰아서 이렇게 비판하고자 하는 생각도 많은 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네.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치 혐오가 엄청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현 대통령이기도 하고 왜냐면 네. 현 대통령이 된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봐요.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 정치인이 아닌 사람으로 사람들이 선호해내고 정치 혐오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기존 정치와 전혀 다른 문법으로 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렇죠. 사람들도. 사실 그거에 대한 위험함을 우리가 이제야 깨달은 거죠. 왜냐면 그렇죠. 베테랑을 뽑아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정치인은 싫어. 그러니까 새로운 얼굴을 데리고 와. 늘 하는 말이 거잖아요. 늘 새로운 사람, 새로운 얼굴을 데리고 와라고 하지만 늘 뭐 그런 사람들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진짜 새로운 사람을 데려와 보니까 너무 새롭게 이게 해버리니까. 뭐야? 네. 그래서 그것부터 좀 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이 과정이 계속 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뭐 진짜 의회 민주주의나 그렇죠. 뭐 진짜 민주주의 선진국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뭐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외세나 이런 거에 침략, 외세 간섭 없이 스스로 민주국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 정당 경쟁을 정책 경쟁을 하고 다당제에 자리 잡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물론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수치가 많이 올라와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20세기에 있었던 수많은 외세 영향 그리고 또 뭐 분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분당 상황이 또 주는 또 군사적인 긴장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민주주의를 했다고 하기엔 좀 멀 길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근데 이런 상황이 뭐 사실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남미 같은 데 보면 독재국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뭐 동유럽만 가도 많고 이런데, 근데 그 나라들의 국가의 초반 스타트는 사실 비슷하거든요. 대한민국과. 그렇죠. 군부가 있고. 네, 외세가 나라를 세우고 뭐 거기에 조금씩 독립을 해가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군부가 들어서면서 실패하고, 자 또 민주주의를 가보려고 하다가 또 군부가 들어서 실패하고 이런 과정인데, 근데 다행히도 이제 전두광과 하나회가 마지막 이겼다는 게 그렇죠. 다행이긴 아직까지 하죠. 선거로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는 고무적이긴 한데 그 양 거대 정당의 해법이 좀 여전히 그 80년대에 머물러 있다는 게 조금은 아쉬운 지점이긴 하죠. 이 그쵸. 12.12 사태가 이제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당연히 반란을 일으킨 진영을 이해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반란에 저항했던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시대의 흐름이 달라졌는데도 네. 여전히 그럴 사고를 앞세우는 게 조금 아쉬운 거죠. 네. 그게 이제 그때 80년대 그 여러 굵직한 사건들의 여파라고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어떻게 보면 유력한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정도로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하진 않으니까 거기에서는 유리감 때문에 지금 그 양당에 대해서 양당은 똑같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뭐 그거는 조금 좀 더 나갔나요? 네, 양당제에 대한 논의까지는 조금 먼 쪽이 현실 되는 것 같아서. 정치가 자꾸 네네. 겹쳐 보이니까. 근데 사실 이 해봤습니다. 영화가 네. 현실 정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분들이 많았죠. 네, 기시감을 느낀다. 뭐. 그래요. 뭐. 사실 근데 새로운 그 모습도 우리가 그려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아시다시피 그 얘기 있잖아요. 새 정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아무도 그렇죠. 대답을 하지 못한다. 심지어 안철수조차도 말하는 적이 사람도 모르니까 대답을 한 적이 없다. 새 정치가 뭡니까? 뭐 자기가 집권하는 정치가 네, 그렇죠. 네, 뭐 그런 식이죠. 네, 그럼에도 이런 민주주의의 위기가 많았고 민주주의를 세우지 못할 만한 상황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훌륭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쟁취를 해냈구나. 를 또 한 번 다시 알게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기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 권력은 사실 이제 권력의 뿌리를 계속 찾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폭력에서 기인하는데, 네. 이 폭력을 소유한 이 군대라는 집단의 잔혹함을 알지만 분연히 일어서서 뭔가 시위를 계속해내고 민주화를 요구하고 이러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거기에 또 동조해준 평범한 사람들의 시민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어떤 시민의 수준 아니면 민주주의의 단계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유로움, 우리가 느낀 자유로움 이런 게 쟁취됐구나를 또 한번 요 서울의 봄 보면서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제로 서울의 봄이 이 12.12 사태가 아니잖아요. 서울의 봄은 실제로 그 뭐랄까 광주 전까지를 서울의 봄으로 네. 보고 있는데 실제로 80년 봄을 얘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거는 이제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지켜나가려는 일반적 사람들의 그 힘이 담겨 있다. 그러면서 서울의 봄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 영화 보고 다른 건 뭐가 있을지 서울의 봄은 뭐지라고 검색해 보면은 예, 나무 위키에 걸리니까 그거 읽고 같이 또 여러 이제 파생되는 현대사 영화들이 있으니까. 뭐 그쵸. 뭐 그 역사 영화 순서가 있잖아요. 네네. 남산의 부장들, 뭐 서울의 봄, 택시운전사, 1987. 네, 1987. 뭐 그렇게 해서 쭉 그 뒤에 영화들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1987 뒤에 얘기들을 다룬 게 1987 다음에 보통 사람이라는 영화가 있죠. 장혁이 나오는. 네. 네. 그게 뭐 정치 영화예요? 노태우. 예. 노태우가 자기 보통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화고. 네네. 예. 그다음에 국가부도의 날. 뭐 국가부도의 날. 그건 현대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현대사죠. 국가부도의 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뭐 변호인 되려나요? 아니 변호인은 좀 더 앞이겠구나. 예. 변호인은 그 70년대, 중반, 네. 80년대 중반. 80년대 중반.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웃긴 게 그 남산의 부장들 보면은 이성민이 전두환이고 박정희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살아 돌아와가지고 이 제작사가 똑같아요. 남산의 부장들이랑 서울의 봄이랑 하이브 미디어 코프라는 회사인데 그리고 각본가도 똑같고. 그 서울의 봄이 김성수 감독이 혼자 쓴 게 아니고 네. 이제 여러 사람의 각본과 이제 여러 사람의 각색을 거쳤는데 각색하신 분 중 한 분이 이제 그 남산의 부장들 각본가세요. 아무튼 좀 신기했어요. 저 사람 박정희 연기하던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죽고 본인이 납치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죽던 자리에 내가 있었어. 당연한 건가? 막 확실히 두 분이 케미가 맞네요. 저는 하나도 흥미로운 그게 코드가 아닌데 그게 우연이지 뭘. 그냥 거기서 뭐 재미있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그 남산의 부장들이 마지막에 전두환 얼굴로 끝나잖아요. 제 기억엔 그렇거든요. 뭐 집무실에 조용히 전두혁으로 나오는 그 서현우 배우가 더플백에다가 이제 더플백을 갖고 오는데 금고를 목격하는 그걸 챙겨나오는 이제 돈 챙겨서 나가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 와서 상당히 연작처럼 보이긴 하죠. 네. 그런 뭐.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요걸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해볼 부분이 하나회는 사라졌지만 하나회처럼 이제 야근 조직들이 야근 사조직들이 이 사회 곳곳에 숨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침묵은 필패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침묵으로 원래 속한 조직을 말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나 이 곳곳에 다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정말 작은 조직부터 정말 큰 조직까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러니까 나랑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그거를 큰 자리를 먹으면 이게 우리가 선거를 했기 때문에 큰 자리의 모든 혜택을 자기 사조직으로만 돌리자. 그래도 된다라는 어떤 성공된 모델을 봤기 때문에 전두환과 하나회의 그 반란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렇게 하면 성공하는 나라구나 여기가 라고 느껴지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많이 있지 않나요? 뭐 수많은 카르텔들을 많이 목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 커뮤니티만 봐도 거기에서 이제 침묵질을 하는 순간 이제 그 사람들 사조직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가 날아가잖아요. 주된 견해를 그 얘기하지 않으면은 네. 신고 누르고 막 비추천 누르고 네임드하는 의견은 무조건 옳고. 그렇죠. 약간 그게 되게 이상하다고 느꼈고 뭐 최근에 영화 커뮤니티가 그런 일이 또 있었죠.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 말하는 거죠. 이모 얘기하면 되잖아. 이거 어때? 네. 네, 뭐 유명한 거죠. 그건. 네, 저는 뭐 이런 게 보니까 뭐 그냥 동아리 수준에도 이런 게 꽤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네네. 동아리 뭐 해보시면 알겠지만 다 친할 수는 없지만 몇몇 친한 어떤 일진처럼 되는 부류가 있거든요. 인싸를 형성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동아리의 전체 어떤 자원을 자기들끼리 재밌게 쓰는데 그치고 넘어가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내가 잘못했구나에 대한 생각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괜찮아라는 식으로 늘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요새 뭐 저도 뭐 자세하게 기사를 본 건 아닌데 늘 항상 대학교 학생회가 그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학생회 맨날 비상 대책 본부로 비대위 생기고 공금횡령 나오고 또 비대위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 이번에 얼마 전에 그 학교 가서 소식지 읽어보니까 학교
축제가 못 열렸어요. 하반기 축제가. 그게 이제 상반기에 공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후임 학생회장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전임 학생회장과 후임 학생회장의 갈등이 막 지금 생기고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네. 예, 그런 어떤 조그마한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정치라고 할 수 있는 친목질, 우리끼리 잘 해보자. 그러니까 물론 우리끼리 잘 해보자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건 아닌데, 그걸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일을 해야 될 때 사심을 갖고 하는 걸로 변질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연스러운 조직이 있으면 그 안에 계파가 생기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근데 어떤 특정 계파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 권력을 자기 계파만을 위해서 쓰는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게 이 하나의 영향 아닐까 제가 생각하는 그렇죠. 부분이고, 그러니까 계파가 있고 그 계파가 나눠지고 특정 계파만 권력을 잡는 건 뭐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 다 있는 거죠. 뭐 정당이라는 제도가 사실 그런 거니까. 근데 그 대신에 이 잡은 권력을 전체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런 압박에 좀 시달려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의무감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하나회의 성공으로 인해서 좀 흐려진 거 아닐까. 이런 데는 그래서 야, 너네가 아무리 너네 계파가 권력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위해서 움직여야지. 이런 얘기를 못 하게 되는 분위기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쟤네가 이겼으니까 씨발 쟤네가 이긴 대로 하니까 어쩔 수 없어. 체념을 하게 된다던가. 그러니까 아니면 우리가 얼른 잡아서 한 자리 해먹자라고 이제 생각이 변질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조직에 성공한 사조직에 속하지 못한 사람을 다 들러리 세워버리는 그렇죠. 그런 문화들이 꽤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했으니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수많은 사례들이 있겠지만, 네, 전두환과 하나의 성공이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잘못을 했지만 우리 조직인데 뭐. 뭐 그렇지. 저 회장 형 나 아는 사람인데 뭐. 나랑 친한데 뭐 이렇게. 근데 잘못했어? 어쩌라고? 뭐 그렇게 되는 거. 나는 봐줘야지. 알바노 이러면서 그렇죠. 꼬우면 네가 성공하든지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있죠. 뭐 꼬우면 네가 서울대 가든지, 뭐 꼬우면 네가 시험 붙든지, 뭐 꼬우면 뭐 하든지 이런 식의 말이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말인데, 그렇죠. 사실 그냥 하잖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뭐 거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누카랩 있잖아요. 뭐 누카력 같은. 네, 그렇죠. 누가 카랩을 협박했냐? 이거 뭐 그런 사고 방식의 지배가 어디서 출발했느냐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전두환과 하나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또 이 영화가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어떤 막을 기회가 있음에도 자기 보신 때문에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서 자기 권한만 행사해주면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해서 전두환과 하나의 쿠데타가 성공했다라는 걸 이 영화가 잘 보여주는데. 그렇죠. 사실 뭐 하나의 일당의 전두환에 대한 수많은 협조보다도 이태신을 비협조한 세력 때문에 어떻게 보면 12.12 사태가 성공을 했다고 묘사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전두환과 하나회와 이태신의 비협조적인 사람들 사실 같은 편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보면 그 우구르 그래서 몰려다니는 그 뭐랄까 그 벙커에서 다 같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다 동조만 안 했지 다 한패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네. 군인이 벙커를 비운다는 게 사실 그분들도 어떤 의미인지를 알 텐데. 그렇죠. 그럼에도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나도 승자의 논리에 끼겠다라고. 그리고 그런 선택들이 그 반역을 혁명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이태진 계속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의아스러움을 계속 보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형님이 거기 왜 계세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분을 계속 까먹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가속화가 된 거죠. 혁명의 성공으로, 쿠데타의 성공으로.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라는 것이 유한하고 결국에는 어떤 후세의 평가도 기다리고 있는데 당장의 이익이 달콤하니까 알면서도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게 떡검을 보고 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네. 무엇보다 내가 나만 튀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대세가 이런데 군중 심리. 네. 또 군인들은 더 그런 심리가 있으실 거고. 뭐 그렇죠. 더 모나하지 않고 조직의 논리에 맞춰야 된다는 그 체계가 있잖아요. 말씀하신 상명하복의 체계가 더 단단하게 작용하고 있는 곳이니까. 상명하복이라는 게 이 조직의
그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군대는 특성으로 만들어낸 건데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번질이 되면서 이게 결국에는 라인 만들기에 최적화된 그렇죠. 상황이 된 거죠. 이 상봉가봉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저 정해인 축구 네네. 그 네. 전화해가지고 여기 좀 정리됐습니다. 네, 네. 이태진한테 어디가 옳은지 잘 생각해보고 붙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김성호 말이에요. 배우가 그렇죠. 했던,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대통령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상명하복이라면. 하지만 그 상명하복을 이 대통령 빼고 그 아래에 있는 전두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체계 아니면 힘 자체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빌붙는 거죠. 근데 권력이 줄줄이 소시지처럼 쭉 음.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커트해서 네. 들어먹는 거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내가 요거 보면서 그래서 군대 문화가 사실은 상당히 별로라는 걸 뭐 알잖아요. 뭐 네. 군대 갔다 왔으니까 알 거고. 뭐. 전 영화를 봐서 알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 부모님이 다 이제 장교 아버지 장교 출신인데 아버지 친구분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급이 사실 군인이 제일 중요한데 진급하지 못하면 군복을 벗고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진급 이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그 위안이 네, 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생명줄인 거예요. 그게 진급에 되게 목매게 만들어놨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진급을 잘하기 위해서 뭐 특급 전사를 더 만들고, 그다음에 훈련 나가서 훈련 실적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경쟁이 돼야 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그냥 라인을 위한 어떤 평가가 그렇죠. 계속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뭐 뇌물 주고받고 이런 거 너무 흔한 일이고. 그다음에 라인 따라서 진급하느냐 못하느냐가 너무 달려 있고, 잘못 라인을 타면 그대로 능력 있는 사람도 옷 벗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보신적이게 되고, 그다음에 인맥에 의존하게 되는 이런 게 군대에 만연했다는 거를 어릴 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로 정리를 해서 그렇지. 그런 게 이제 군대 안에 상당히 잘못된 문화인데, 이게 결국엔 또 하나회 때문에 생긴 문화지 않나 또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하나회가 육사 TK 출신 육사만 챙기니까 거기에 반발하는 또 다른 라인들을 또 만들어냈던 가능성이 또 있는 것 같고, 또 육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학군 장교도 있고 학사 장교도 있고 뭐 삼사관학교 출신도 있고 뭐 한데, 그 사람끼리 또 뭉쳐가지고 또 뭔가 또 안 뭉치면 완전 흐트러지니까 또 뭉쳐가지고 라인 만들고 지역끼리 또 인맥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자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군 조직 자체가 상당히 오염된 것도 저는 좀 보였던 부분. 저런 방식으로 했던 게 내가 어릴 때 들었던 얘기들이구나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행동의 기준이 네. 이제 국가여야 되는데 승진이 네. 되어버리면 네네. 그때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근데 이게 군대를 넘어서서 다른 일단 기업에도 그렇죠. 너네 어디 고향이냐 물어보고, 너 어느 대학 나왔냐 뭐 이런 식의 정부 부처도 묻고 자유롭지 따지고, 않겠죠. 또 묻고 따지고 라인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하나에는 지금 살아서 없어졌지만 하나에가 남긴 유산은 아직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관람을 하고 엔딩 크레딧을 보면서 이 영화의 완성은 하나의 해체를 다룬 또 다른 영화가 나왔을 때 비로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영삼도 이제 세상에 없으니까 하나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무식하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 하나의 해체라는 게 전혀 뭐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2-3명의 참모한테만 알리고 그거를 깜짝 발표해서 우르르 다 옷을 벗게 하는. 그렇죠. 김영삼이 그런 걸 잘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뭐, 그러니까 뭐 금융실명제도 얘기 안 하다가 한다 내일부터.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것도 한번 극적으로 영화를 시켜서 뭔가 그런 그렇게 쌓아올린 카르텔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져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김영삼의 하나의 해체 관련 얘기도 영화도 나오고, 그다음에 서울의 봄도 보면서 이제 일반 관객들은 뭘 느껴야 되냐도 저는 좀 생각을 해보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 거기 서울의 봄에 나오는 똥별들처럼 일반인들이 그런 딜레마에 놓이겠죠. 사실은 그렇죠. 모두가
전두환 같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거고 대부분은 그 위병소에서 문 열어주는 뭐 그 정도의 그 정도의 역할들을 할 거예요. 하는 경우가 네. 많죠. 네. 그러니까 장태환이 되는 사람도 많이 없을 거고 그렇죠. 그 중간에 서서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삶인데 거기서 그냥 내 할 일만 해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안 벌어진다라는 걸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거기서도 위에서 자기 순서대로 전두환 체포해 그러면서 의회하면서도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멋있는 영웅적인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너 할 일만 해라. 본분을 다해라. 네, 그러면 세상은 뒤로 가지 않는다. 네, 라는 걸 또 알려주는 게 이 영화의 좋은 메시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여기 대사에도 나오듯이 그 얘기하잖아요. 그 전두광이 사람은 자기를 강력하게 리드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네. 그렇죠. 그 사실 다른 사람들이 정두광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또 이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수많은 참모들 그 네. 모여 있었던 사람들. 네. 근데 그냥 그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자기 아랫 사람인데도 줄줄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 업무만 잘했다라면 자기 본분만 알고 있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지 않았나. 근데 워낙 약한 고리를 건드려 버리니까 전두광이 선임들한테는 이번에 이거 실패하면 옷 벗으셔야 된다 그렇죠. 얘기하고 후배들한테는 야 니네들 서울대 갈 실력이었는데 돈 없고 백 없어서 육사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 되게 약한 고리를 건드려 그렇죠, 버리잖아요. 그렇죠. 잘 자극하죠. 그러니까 악의 그 위험하고 어떤 악랄함이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걸 딱 불을 끈 상태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가장 껌껌한 그 사람의 심리를 보여주는 장면 불 같아가지고. 끄고 이제 빛나는 건 머리밖에 없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두운 내면을 툭 터놓고 이제 모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인 그냥 내 본분을 다하고 그 본분을 다하는 사람들을 방해하지 말자. 적어도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뭐 당장 지금의 예를 들면 좀 민감한 사건일 수 있지만 박정훈 대령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얘기만 해줄 수 있어도 사실 뭐 박정훈 대령을 변호하자는 거창한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대로 얘기만 해줘도 그렇죠. 네네.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선택이 네.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진이 바래져 가면서 그게 역사가 돼버렸다는 거잖아요. 네, 맞죠. 그걸 보면서 아 이런 의도를 갖고 마지막 장면을 연출하셨구나 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뭐 정의에 가는 길이 상당히 두렵고 또 귀찮고 당장 성과가 안 보이는 일이더라도 그걸 포기하는 순간 오히려 더 뒤로 가기 때문에 고생을 그렇죠. 더 해야 된다라는 것도 좀 생각해볼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냥 각자의 일을 잘하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경쟁에서. 이태신이 정상호가 자기 정치 세력을 구축하려고 그 자리를 제안한 거였다면 안 받았겠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 나오잖아요. 그 정치를 하겠으면은 당신에게 맡기겠습니까? 아 뭐 그런 맞아요, 데가 맞아요. 있어요. 예. 그 장면도 인상적이었는데 되게. 메시지 관련은 뭐 이렇게 얘기를 잘 해본 것 같고요. 그러네. 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저는 이제 또 장교의 아들이기도 하고 경상도 사람이기도 해서 많은 것에 되게 부채감이 많이 느껴진다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 근데 이게 아까 그러니까 카르텔이 성공한다라는 카르텔을 잘 만들어서 성공시키면 내가 득을 본다라는 이 모델의 정립 때문에 지역주의가 여전히 아직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두환과 하나회 그리고 박정희 때까지 득을 보던 분들이 경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지역 사람들을 그러니까 경상도 안에서만 놓고 보면 경북 사람들이 경남 사람들을 같이 가지만 들러리 세우고 그다음에 경상도 사람들이 나머지 지역 사람들을 경상도 사람들이 권력을 많이 차지했는데 나머지 지역 출신들을 또 들러리 세우고 뭐 이런 식의 구조가 또 반복된 것도 같아서 그것도 한번 저는 또 그런 부분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근데 역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어릴 때 경상도 사람들끼리만 있다 보니까 타 지역 사람들을 상당히 까내리는 근거 없이 그런 얘기들을 너무 당연치기 많이 했고 어른들이 그다음에
그걸 듣는 아이들은 그게 뭐 당연히 맞구나 생각을 하죠. 왜냐면 그 동네 사는 애들은 다른 동네 애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말과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스스로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그게 진실에 가까운 말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다른 지역 사람들을 짓누를 수 있는 힘이 경상도에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혐오 발언들을 사실 공공연하게 했단 말이죠. 심지어 선생님들도 별 생각 없이. 네, 그런 것들을 또 뭐 친척 어른들을 말할 거 없고 그런 것들이 또 생각이 나서 상당히 좀 씁쓸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거기 살고 있는 경상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었거든. 우리가 나라를 이끌어간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나라를 들어먹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열심히 했겠죠.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었겠죠. 근데 그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이 잘못되어 있는 건 얘기하지 않고 이미 그냥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정의인들 다른 지역 사람들 무시하면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거 또 이게 전두환과 하나회 뭐 그 전에 박정희부터 시작하는 그런 것들까지 좀 느껴져서 좀 씁쓸함이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 경상도 출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가지려고 내가 배웠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잘못된 자부심이었다라는 거를 또 알게 됐었는데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좀 협소하게 들어가면 스포츠 커뮤니티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강팀충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화에서 출발한 게 아닌가. 내가 강팀을 응원하고 강팀의 어떤 커뮤니티에 소속돼 있으면 다른 팀은 욕해도 돼. 다른 팀을 비하해도 돼. 내가 강팀인 것인 마냥. 근데 그런 심리가 나오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어떤 70년대 80년대를 거쳐오면서 경상도 분들이 가져왔던 그런 심리의 일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네가 뭐 저기 우승한 팀 팬이지. 네가 우승한 게 아닌데. 그렇죠. 근데 왜 다른 팀 팬들 무시하냐?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개인의 영달을 이제 어떤 TK 영달, 나의 영달로 그렇죠. 환산을 해서 생각을 하고 다른 지역을 무시를 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참 아쉽죠. 다행히 또 근데 뭐 경상도 패권주의가 사물어져 가는 거에 많이 보여서 희석되긴 하는 지역이 많이 희석. 저희 세대는 사실 한데, 뭐 그런 얘기하면 분신 취급 받잖아요. 그렇죠. 네, 다행히 뭐 그리고 뭐든지 폐쇄적인 건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뭐 땅덩어리가 뭐 대단히 넓은 미국도 아니고 당일 생활권인 나라에서 뭐 이렇게 갈라가지고 너희들은 환영하고 너희들은 반대하고 이럴 여유가 있을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뭐 메시지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제가 좀 너무 흥분했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네. 그래요. 뭐 그냥 우리 세대에서 그러지 않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다행히도 끝이 보이는 거여서 지금 우리가 이런 영화를 통해서 잊지만 않는다면 끝은 보이는 것 같은 안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연기 얘기해보면 될 것 같은데 네, 배우들 얘기를 안 할 수가 또 없죠. 그렇죠. 배우 정우성 얘기는 앞에 좀 했는데 뭐 더 할 게 있을까요? 아니, 사실 올해 이제 정우성 배우가 조금 주춤했었잖아요. 사실은 카메오 출연만 하시면서 아니면 또는 감독 데뷔도 하셨지만 다 작품들이 조금씩 보호자도 반응이 별로였고 저는 웅남이도 봤는데 웅남이 정우성이 나와요? 이거 스포인가? 웅남이의 카메오로 나오세요. 근데 야 진짜 너무 다 나오시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달콤버시기도 달짝지근해서도 대사 없는 캐릭터로 나와요. 대사 좀 있어요. 있어요? 있어. 한두 마디 있나? 그렇게 많진 않은데 있긴 있어. 거기서 이제 그 김희성과 연관된 인물로 나오는데. 그거 아니에요? 저 교통사고 난 사람? 네네. 맞아요. 달짝지근해. 거기서 너무 허무하게 리타이어가 돼가지고 아무튼 올해 필모를 돌아보면 너무 정우성 배우가 소모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확실히 정우성 배우의 어떤 역량, 정우성 배우가 갖고 있는 잘할 수 있는 점들이 서울의 봄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정우성이라는 배우는 뭐라 그럴까 본인의 연기관이라는 게 좋은 쪽으로 없구나. 그러니까 감독의 뜻을 존중하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의 연출 방향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연기를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감독의 최대치로 그러니까 감독의 역량에 따라서 이분의 연기를 최대치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김성수 감독의 영화에서는 정우성의 맡은 캐릭터가 늘 언급이 되잖아요. 아수라의 도경도 그렇고 서울의 봄도 그렇고 비트 태양은 없다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그런 걸 보면서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의외로 본인의 경력에 비해서
욕심이 없고 이건 진짜 감독의 역량으로 이제 본인을 좀 표현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보였습니다. 저는 이태신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정우성 배우가 영화 자체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고 네네.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런 거라는 걸 계속 깨닫는 것 같아요. 네, 연기가 계속 성장하는 것도 그렇고 또 뭐 감독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자기가 영화에 대해서 집중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그런 변화가 계속 찾아오는 건데 네네. 사실은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정우성 찾는 사람 많을 텐데 그럼에도 계속 영역을 넓혀간다는 점에 있어서 되게 워크에틱도 좋아 보인다. 사실 우리가 갖는 어떤 잘생긴 사람에게 갖고 있는 편견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뭐 대충 하겠지, 뭐 게으르겠지. 사실 그게 아닌 것 같다.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또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은 또 좀 미남형 배우들은 그 편견에 맞서 써야 네. 되니까. 네. 본인의 이미지가 너무 거기서 고착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겨내야 될. 네네. 그래서 뭐 연기도 그 생각해보니까 거미집에서 네. 거미집도 나오셨다. 거기서 맞다. 그거 했잖아요. 무슨 신상호 네, 신감독으로 죽은 해가지고. 감독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신상호 감독 역할로 나오죠. 네.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전 정우성 배우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막 영화 자기 한국 영화 거의 다 본다고. 극장 가서 본다고. 네. 다 본다는 얘기 해서 진짜 영화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다작을 하진 않는 느낌이라서 주연으로는 그게 좀 아쉽죠. 그 카메오를 자주 나와준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네. 도움이 그렇죠.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한국 영화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상당히 커 보인다. 네. 저는 사실 정우성이 외부로 저 헐리우드 나가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액션을 정말 잘하는 배우라고 하잖아요. 거의 완벽하게 소화해낸다고 하는데. 또 왁구도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몸의 어떤 외국 사람들은 구성도. 이제 한국 코리안 하면은 보통 싸이하고 뭐 김정은, 류현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풍채로 네, 유명해졌었는데. 우리 그래도 정우성이 있다. BTS가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갈까요? BTS. 영화에서 못 보니까요 BTS를. 예, 뭐. 근데 이제 뭐 K 콘텐츠가 워낙 이제 히트를 쳤기 때문에 또 다양한 배우들이 진출할 것 같아요. 근데 정우성 배우가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정재 배우는 뭐 이번에 촬영을 했었고. 스타워즈도 찍고요. 네네. 근데 정우성 배우가 10년만 젊었으면 저는 진출했을 것 같아. 지금 나이가 있어서 아무래도. 그쵸. 네, 아무래도 비주얼도 최정점보다는 내려와 있고 하니까. 네네. 사실 놈놈놈 할 때 좀 떠가지고 그때 할리우드 가셨으면은 그때 나름 갔어야죠. 그때가 딱 맞았죠. 네. 놈놈놈에서 진짜 멋있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 동양인 남성에 대한 섹시함을 세상이 모를 때라서. 그렇죠. 네, 가도 좀. 사실 고생한 그때야말로 그 싸이 김정은 그 이미지가 고착화됐던 시기죠. 그러니까 동양인들이 눈이 그 좀 작고 이제 뭐. 서구에서 원하는 동양인의 이미지가 그런 거였던 거죠. 네, 좀 못나고 좀 이렇게 웃기고 이러는 거. 아니면 무술 잘하구나. 뭐 네, 그쵸.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병헌도 진출을 하긴 했었는데 음. 좀 데려가 주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근데 이병헌도 처음에는 이제 대사가 막 엄청 많이 있진 않았잖아요. G.I. 조도 거기서도 대단히 막 그냥 그거 어제 이소룡의 분파죠, 그것도. 그렇죠. 그렇죠. 캐릭터도. 네. 그렇고 이제 황정민 얘기할까요? 황정민 배우 대단한. 사실 말이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저는 늘 놀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기를 잘하는 배우다. 근데 황정민 연기 똑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전혀 동의하지 않는. 네, 왜냐면 한 두세 가지의 캐릭터가 있는 걸 돌려막기 하는 느낌도 있긴 해요. 근데 뭐 너는 내 운명이랑 여기 전두환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네. 이 사람이 막 혁명 아닙니까 하다가 막 여러분 숟가락 덕분입니다. 뭐 이렇게 숟가락만 올렸습니다. 그런 순박한 느낌부터 좀 악당스러운 느낌까지 좀 네. 연기의 폭이 넓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다 하고 저는 곡성에서도 되게 훌륭한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미끼를 물어본 것이요. 네. 근데 사람들은 다 히말라야와 국제시장의 그 뭐랄까 아련한 듯이 우는 듯 웃는 황정민의 얼굴만 내게 그 휴머니즘적 이미지를 너무 쉽게들 생각을 한다는 네, 맞아요. 거죠. 그렇게 고생한 생각하는데- 사람의 우픈 얼굴. 네, 맞아요. 이제 농촌 총각 순박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뭐 그런 영화들만 보셔서 그런 영화들 속의 황정민만 봐서 그런 그렇죠. 거지. 그렇죠. 네. 그분들은 이제 이 서울의 봄 보고 놀래겠죠. 네.
황정민 연기 폭이 되게 넓은 게 그 잘생긴 역할, 잘생긴 캐릭터 빼고 다 잘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슬프네요. 듭니다. 네. 잘생긴 역할 하고 싶을 텐데. 그거는 이제 애초부터 본인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겠죠. 뭐 그분도 아니 잘생긴 훌륭하시지만 얼굴인데 배우들끼리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저는 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웃기는 역할도 해주고 망가지는 역할, 뭐 악독한 역할, 뭔가 뒷꿍꿍이가 있는 역할, 아니면 되게 순박한 역할까지 다 한다는 점에서 황정민이 연기가 똑같다라는 건 사실 좀 억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 영화 나오면 꼭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식 송강호 배우처럼 말을 할 때는 좀 비슷비슷한 투로 던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송강호도 사실 연기 똑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저는 그러니까 그 얘기도 되게 웃겼어요. 뭐 박쥐하고 기생충이 똑같냐? 그럼 할 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뭐 조금씩 변주를 준다거나 뭐 호흡을 달리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변화는 얼마든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똑같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비약인 것 같긴 해요. 사실 저 다만하게 속아서 같은 경우에도 뭐 액션하면서 뭐 약간 보통이면은 정우성이 할 역할을 황정민이 하잖아요. 뭐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뭐 검사회전 보면은 되게 좀 카리스마 있게 나오는 느낌도 있거든요. 아닌가요? 그렇죠. 좀 그런 느낌도 좋죠. 그러니까 좋은 쪽의 그러니까 좋은 쪽 세력의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느낌도 좋고 그렇죠. 아니면 완전히 파렴치한 악당 캐릭터도 괜찮고.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이제 그냥 이제 피로함인 것 같아요. 많이 그렇죠. 봐서 많이 나와서 그래도 뭐 계속 주연으로 나오고 또 황정민 영화 웬만하면 또 완전 망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많이 봐서 그냥 똑같게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는 똑같진 않은 것 같고. 근데 작품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왜냐면 2편씩 나오는 것 같아요. 왠지 느낌상 체감상. 그것도 다 주연으로. 그래서 할 만큼 많이 한 거는 했잖아요. 한 뭐 40편 찍었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또 다른 경지로 한번 나가줘야 되지 않나. 좀 쉬면서. 사실 차라리 저는 원한다면 신세계 저는. 이런 거 보면 좀 놀라긴 했어요. 우와 저런 연기를 하네. 물론 뭐 말투는 비슷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좀 필요하지 않나? 네. 그리고 감독이나 어떤 연출 쪽에서의 고민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우라는 것은 제작하는 사람들이 의도한 대로 연기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생각할 것 같거든요. 일단 자기 연기관도 있겠지만 그러면 결국 이 배우의 다른 걸 끄집어내는 역량은 이제 만드는 사람들 쪽에서 나오니까 배우 활용을 잘해야 되지 않나. 그 배우의 연기보다도 그 배우의 연기를 지적하기보다도 이 사람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나. 오래된 배우, 익숙한 배우의 뭐 황정이 워낙 잘하니까 감독들도 그냥 맡겨버리는 것 아닐까. 그런 점도 있죠. 네, 황정민을 잘 활용한 게 그 헌트 보면은 그 비행기 타고 오잖아요. 그때 황정민 와서 이제 라면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짬뽕 광고를 괜히 한 게 아니다. 활용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짬뽕이네. 막 그러고. 야 짬뽕이네. 그 진짬뽕. 그 산소 주전하고 라면이 아니라 짬뽕이네. 이거 말하시는 거죠? 짬뽕이네. 근데 거기서 헌트 보셨죠? 헌트 봤죠. 와서 라면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는구나. 아까 거기서 이제 그런 걸 먹어보지 못하다가 그런 걸 처음 먹어본 사람의 표정 있잖아요. 네. 그러고 뭔가 나만의 문물을 처음 받아들인 사람의 표정. 그러니까 그런 신기한 것도 끌어낸 것도 이정재 감독의 역량이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서울에 보면서 황정민 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선악을 확실하게 구분짓고자 하는 이 영화의 의도에 맞춰서 당당히 싸가지 없게 선배한테 개싸가지 없게 그렇죠. 얘기하고 네네. 존나 양아치 같이 얘기하고 이런 거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말투는 좀 오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고증에 맞춰서 하면 왜냐면 군인 말투도 부사관 말투가 있고 장교 말투가 있고 이런데 또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봤지 않겠습니까? 경상도 출신 군인 아저씨들을 많이 봤는데 그냥 군인 말투 하나 없이 그냥 경상도 양아치 말투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 좀 군인 말투가 좀 녹아가야 되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딱딱한 느낌 다 빼버리고 일부러 좀 양아치스러운 걸로 일부러 몰아간 것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저건 잘못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니까 저거는 더 과장을 일부러 더 나쁘게 보이기 위해서 과장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영화가 재밌었던 게 요새 영화들이 인물을 복합적으로 그려내는 작품들이 많은데 이 영화는 오히려 되게 평면적으로 가잖아요. 선과 악이 확실하고
그러니까 그런 구도의 영화를 또 오랜만에 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황정민도 아예 그 전두광이라는 인물에 공감을 하지 못하게끔 연기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더 뭐라 그럴까 그 군인의 올고든보다도 그런 말씀하신 깡패 같음이 더 부각이 되는 연기로 해서 그 전두광의 배역이 더 나쁜 놈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았나. 전두광은 사실상 군인보다는 깡패에 가까웠다. 그렇죠. 해석을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황정민 배우는 그래도 계속 뭐라 그럴까 변주하면서 한 몇 년은 더 이렇게 계속 좀 주연급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나홍진 감독 신작도 나오더라고요. 나홍진 감독 영화를 찍나 보네요. 예, 지금 찍고 있는 것 같던데 좀 좋은 감독들과 계속 본인이 협업을 하는 의지가 강하고 본인도 뭐 연출도 하면서 뭐라 그럴까 좀 본인만의 연기관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뭐 60, 70 돼서도 충분히 새로운 연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연기를 사실 뭐 황정민이 전두환을 맡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쵸. 서울의 봄 전까지는. 그러면은 누가 황정민을 보고 전두환을 떠올리겠어요? 그렇죠. 근데 누굴 시켜라고 생각하면 황정민이지. 장광이 있어서. 그 나이대가 너무 머리만 갖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장광이 예전에 26년에서 전두환을 했어요. 맞아. 그때 나오시긴 했죠. 네. 그 뚜님이 보니까 이제 웃음에 대한 어떤 강박이 좀 있어요. 중간중간에 장광은 장광 배우. 장관 주연 배우 그러니까 뭐 주연 배우를 못 하실 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이렇게 주된 역할로 그 당시에 전두환 나이는 그래도 젊었기 때문에 그렇죠. 장강 선생님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황정민 아니면 다른 배우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거 보면 전두광 뭐 청정 말고 할만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사실 동나이대에선 찾기 힘들죠. 뭐 류승룡? 류승룡은 그런. 근데 얼굴이 좀 약간 긴 사람보다는 좀 더 원형에 가까운 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막상 근데 생각해 보면 대체자를 찾기가 어렵지 않나? 근데 저는 사실 우리가 서울의 봄을 봐서 그렇지 서울의 봄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전두환의 그때 역할을 누가 할까 그러면은 황정민 얘기도 못했을 것 같아요. 상상이 안 가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전두환의 실제 그 존재감과의 맞먹을 정도의 배우가 갖긴 해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황정민이 그 특수 분장이 잘 어울릴까라는 생각이 이제 앞섰죠. 왜냐하면 워낙 그 전두환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사실 밈으로 안 놀리는. 닮았어요. 보면 머리만 닮았지. 그러니까 뭐 그것도 똑같이 재현할 생각이 없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뭐 코도 조금 보형을 하고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그 머리가 주는 임팩트를 소화를 해야 이 인물에 이입이 되는데 예고편을 딱 첫 예고편을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 이 배우는. 그렇죠. 네. 이걸 또 소화를 해버리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황정민 얘기 좀 마무리하고 네네. 다른 배우가 좀 눈에 보이는 배우가 있었다면 저는 노태우 연기했던 이름이 뭐죠? 박해준. 네, 박해준. 그분도 어떻게 보면 노태우 닮기도 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키가 크고 뭐 이런. 네. 그리고 그분 연기도 잘했고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정혜인. 그 역할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울고 멋있는 역할이어서. 네, 얼굴 형 자체는 좀 비슷하더라고요. 약간 그 동글동글한 느낌. 네, 정혜인을 좋아해요. 저는 정혜인의 상관으로 나왔던 공수역사령관의 정만식 배우. 예. 그거는 완전 그동안 정만식 배우를 이용해온 느낌과 전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사실 거기서 배신 때릴 줄 알았어요. 거기서도? 네, 거기서 배신 때리는 거 그럴 아니야? 수 근데 있죠, 너무 또. 울고 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만식이라면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안경을 약간 그런 안경을 씌우고 좀 샤프한 이미지를 보여주니까 나름 또 꼬장한 좋은 사람? 좋은데 꼬장스러운 사람 이미지가 나오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신기했고 또 신기했던 거는 이준혁 배우가 이 정도 역할을 수락했네. 이것도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 뭐 헌트에서 수많은 카메오들 나오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긴 한데 제가 두 번째 볼 때 이준혁 배우를 좀 중점적으로 봤거든요. 세 씬밖에 안 나와요. 근데 한 씬은 문 열어주고 한 씬은 총 들고 있고 거의 대사가 없어요. 사실상 한두 마디밖에 없고 이제 6번까지 오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3-4씬밖에 없는데 야 이런 정도의 분량인데도 나오셨다는 게 좀 뭐라 그럴까 연기에 대한 애정도 있겠지만 이 작품에 대해서 또 애정이 있으시구나. 그렇죠. 그 이준혁 배우도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네네. 참여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필름클럽 방송을 들어봤는데 네. 영화 진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몰랐네요 또. 아무튼 너무 많은 배우들이 나오셔가지고 뭐 박원상 배우도 나오시고 네. 그렇죠. 또 이제 그 한영구 대장 역할의 안내상 배우도 그렇죠. 나오고. 그게 보니까 그 배우분들이 1987처럼 네, 뭔가 품앗이로 이 시대를 정의하는 그런 영화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내 개런티도 낮추고 참가를 하든지 나는 뭐 개런티 안 받아도 된다. 이 영화에 나를 써주는 것만 해도 영광이다. 이런 식의 생각으로 참여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배역이어도 그냥 이런 연기를 통해서 그때 어떤 생각들을 좀 정리하거나 뭔가 살풀이를 하거나 이런 느낌이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게 어떤 보면 이 세상의 중요한 사건들을 정의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잖아요. 예술인들이. 그렇죠. 네, 네. 예술인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또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게 돼요. 그렇죠. 제가 배우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연기로 세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세상에 한 획을 그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게 이제 시대극이지 그렇죠. 않을까? 그러니까 특히나 네. 악역을 먼저 내가 악역하겠다라고 손들고 나서시는 분들은 확실히 더 그렇죠. 그에 대한 어떤 정의감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황정민 배우는 그냥 김성수 감독을 믿고 그냥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 감독이면 잘 하겠다 생각하고. 그렇죠. 뭐 이미 한번 작업을 해보기도 했고. 했고. 근데 스트레스는 엄청 많이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이 인물을 연기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긴 했대요. 그래서 그 예술 참 뭐라 그럴까 이런 영화가 여전히 나올 수 있는 환경이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뭐 다들 절망하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 만한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데 정말 많은 배우들이 참여를 했고 그 결과물이 잘 나왔고 네. 그런 걸 그리고 보면서 반응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옛날에도 항상 그 권력층의 모난 부분을 지적하는 집단이 예술인들 집단이었잖아요. 그렇죠. 공길이 뭐. 그렇죠.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그러니까 약간 통렬하게 그 연산군을 이왕 할 비판했던 거면 혼을 담던지 나 여기 아니면 있고 너 거기 있지. 그런 거 아, 했던 것처럼 오늘 원래 이러셨나요? 오늘 거의 착즙. 네. 네, 오늘 거의 탈탈 마른 걸레에서 뻔하고 물 나오는 수준인 것 같은데. 쪼님도 같이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시네요. 지금 공길이에서 그 공길이 바로 생각이 안 났어요. 둘리의 개인가? 막 이러면서. 그거는 공실이죠. 공실이. 그래서 둘린가 이러고 거기까지 있는데. 가네. 야. 듣고서 맞다. 근데 이 대사는 원래 가무성 씨가 하는 거 아닌가요? 나 여기 있고 서로 너 거기 있지? 하죠. 서로 서로 주고받죠. 하나요? 네. 둘이서. 그런가? 어쨌든 그래서 그런 그 광대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영화를 만들어지는 나라는 많지만 이런 영화들이 만들어지는 나라는 진짜 몇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한 뜨거운 비판을 영화로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렇죠. 당장 아시아만 봐도 이런 정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쉽게 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없죠. 있나? 일본은 그냥 사회 문제 정도만 하지. 네, 정치를 향하지 않죠. 정치를 향하지 그쵸. 않고. 뭐 중국, 대만도 다 그쪽은 정치 영화는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래서 광대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광대들이 깨어 있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다. 그래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사회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좀 약간 위로도 됐습니다. 아무래도 요새 좀 좋은 일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런 류의 영화들이 잘못 만들어졌을 때 그것도 또 파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약간 정치병 걸렸다. 내지는 뭐 재밌는 걸 해야지 왜 자꾸 의미 있는 걸 하려고 하냐. 영화인들 다 좌파 빨갱이다 이런 얘기 하는 새끼들. 네, 그런 원색적인 비난이 따라오는데 그런 걸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작품이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관객들도 칭찬해주고 싶은데 이런 거 보면 가서 뜨겁게 응원해주고 많이 봐주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있고 잘 만든 영화라고 하면 뭐 영화를 잘 안 보다가도 가서 이렇게 싹 봐주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박수를 양손뼉으로 쳐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뭐 우리나라의 광대들이 워낙 수준이 높은 것도 있지만 관객들도 잘 호응해주는 것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게 이런 거 시민들의 수준, 어떤 네네. 뜨거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떤 특정 층의 관객에만 편중된 것이 아니라 이제 남녀노소 다 보러 가면서 이 영화는 우리만 봐서는 안 돼라고 그렇죠. 하면서 이제 연쇄적으로 관람을 네. 하고 또 이제 더 많은 관람객들을 모아가는 모습이 네.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이 영화가 잘 돼서 한국 영화계가 살아난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이런 좋은 영화에 토요일 오후를 반납해서 야부를 털고 있는 저희 셋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부분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낙수 효과 아닌가 이것도 일종의. 서로 좋은 영화 한 편 덕분에 네. 많은 또 우리 그렇죠. 영화 관련 방송인들이 네. 그렇죠. 유튜버들이. 예. 유튜버들도 저희는 뭘 바라지 않습니다. 네. 예. 꼼꼼히 여기까지 안 오기 때문에 안 오죠. 그냥 하는 거죠. 그렇죠. 시민의 그래도 한 사람으로 하는 거죠. 그래 뭐 근데 영화 자체에 대한 얘기도 좀 했죠, 그죠? 저희가? 그렇죠. 뭐 이미 뭐 좋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한 것 같고 그래요.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얘기할 만한 건 다 한 것 같죠? 네네. 아마 뭐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네. 더 많은 관객들이 봤으면 좋겠고. 네. 뭐라고 진짜 그냥 어떤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의미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영화가 잘 만들어져서 사실 우리나라 영화가 저는 수준이 꽤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수준 엄청 높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미의 수준이 높아져 재미의 그 역치가 높아져서 그렇지 그냥 뭐 보편적으로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열에 한 6, 7은 재밌는 작품인 것 같아요. 저 부천 영화제 가가지고 저 베트남 영화 보면은 아우 진짜 한숨만 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예. 여기에는 소금을 안 친 느낌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렇죠. 간이 안 배어져 있고 간이 그냥 안 된 느낌. 쭉 가는 아니면 좀 그런 테크닉을 발휘하는 영화인들이 부족한 걸 수도 있죠. 또. 그렇죠. 보고 배운 게 없을 수도 있고요. 좀 좋은 영화를 많이 봐야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만들어 가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런 게 없으면은 아무래도 힘들죠. 그러니까 관객들도 워낙 우리나라는 반응이 다양하고 영화인들도 워낙 피드백이 빠르고 하니까 계속 좋은 작품이 나와서 결국 이런 어떤 초대박 작품이 하나 나오. 또 깐깐하게 크리틱 해주는 관객들도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네. 뭐 아니면 안 봄 뭐 이런 그런 것도 막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렇죠. 워낙 역동적이어서 어떻게 보면 그 영화 유튜버들 중에 막 조롱 엄청 잘해주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들긴 해요. 네. 그렇죠. 뭐 어찌됐든 더 좋은 작품을 지향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물론 그분들의 어떤 표현 수위나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더 좋은 작품이 나오면 그것도 의미 있는 거긴 하죠. 그래서 물론 지금 뭐 아마 녹음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거의 뭐 1000만 가까이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1000만이나요? 이제 지금 아마 저희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점으로는 600만이 넘었어가지고 뭐 다음 주쯤 올리면은 아마 12월 12일에 내려고 하면 낼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큰 그림이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영화가 12월 12일에 개봉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년 12월 12일이 수요일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내년에 개봉을 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올해 개봉한다길래 올해 11월이면 사실 11월에 흥행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비수기여서 네네. 보통 이제 방학 시즌 이제 시험 끝나고 12월 말 이때 개봉을 할 텐데 쉽지 않지 않나 했는데 근데 그 뭐 요즘 국민들이 느끼는 답답함을 해소해줄 어떤 네네 타이밍을 잘 맞춰서 그렇죠. 낸 것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전두환 사망 일주기라고도 하고요. 그렇죠. 네, 또 2주기인가요? 2주기? 일주기라고 들었어요. 일주기인가요? 어쨌든. 그리고 그것도 있대요. 12월 12일에 용산에서 무대 인사한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있는 게 아니냐. 의미가 있네. 네, 좋습니다. 자, 뭐 이렇게 장장하게 털어봤는데, 네. 2주기가 맞군요. 네, 2주기 맞습니다. 네. 그래요. 왜 여러 가지 얘기해본 것 같고요. 네. 띠오님부터 소감 들어볼까요? 소감이요? 네. 일단 오늘 이브님과 빌바오님 재미없는 거에도 이제 양념을 잘 쳐주시고. 저는 이런 재료들을 좀 좋아합니다. 사실 이런 그 띠오님이 해주시는 그 멘트들을 가공하는 걸 좋아하는군요. 네, 사실 저는 밑밥 던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네. 호흡이 잘 맞네요. 네. 두 분 나가실 때 연락처 교환하시고요. 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고. 또 뭐 즐거웠습니다. 그 서울에 봄 나중에 좀 더 뭐랄까
엉망인 영화를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고요. 좋죠. 저는 뭐 가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환영입니다. 같이 오는 얘기는 없었는데 같이 오는 걸로 마음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언젠가. 먹으셨네요. 네. 두 분이 그렇게 좋으시면 제가 집 비우는 날 두 분이 해도 됩니다. 네. 그 정도로 네. 하셔도 돼요. 네. 저는 사실 이 두 분의 개그 스타일과 제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좀 참으면 되죠. 네. 네, 뭐 재밌게 하셨나요? 그래서? 네, 재밌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시죠.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영화를 안 하고 싶었어요. 저도 서울에 보면 뭐 이렇게 왜냐하면 다 할 거니까. 조금. 저는 그 생각했어요. 좀 늦지 않나 이 생각을 아. 했어요. 저는 이 영화 왠지 그냥 다 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그래도 막상 영화를 보고 뭐 저희가 뭐 찬밥 더운밥 가려가면서 할 정도의 그렇죠. 입지는 아닌데 굳이 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영화가 막상 재밌으니까 또 할 얘기가 많겠구나 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고 오늘 또 뀨님과 합방을 해봤는데 또 뀨님과도 재미있는 호흡을 또 맞췄던 것 같아서 여러모로 기분이 좋습니다. 그간 내가 많이 못 받아줘서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좋아하는 분야가 이런 쪽이었구나를 제가 또 빌바오님하고 할 때 또 빌바오님과 맞춰주고 저는 카멜레온처럼 하겠습니다. 그래 네. 본인의 레벨을 좀 높게 평가하시는 오늘은 재밌었으니까 뭐 좋습니다. 네, 인정드리고 예. 그래 뭐 저도 재밌었고 우리 뀨님이 저희의 템포에 따라올까 안 따라올까 이런 고민인데 오히려 템포를 리드하시지 않나. 근데 2부에는 제가 약간 템포를 따라가느라고 언제 껴들지 약간 고민을 좀. 오늘 이거 써먹어야지 하고 쓰신 게 있습니까 혹시? 그거는 김성수. 그걸로 그 몫을 다 하셨습니다. 네, 저 계속 이거 보고 있었습니다. 네. 이거 대본 계속 보고 있었는데 좀 대본에 드립을 나중에 적어야 되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못 껴들어서. 뭐 그런 거 가끔 뭐 초식을 쓰는 것도 괜찮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준비를 좀 몇 개 할 때가 있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너무 또 이렇게 또 개그에 몰두되면 또 안 되긴 하는데, 네, 뭐 방송이 길기 때문에 이런 또 곁가지 요리, 이런 뭐 비속어로 스키다시든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맞아요. 네, 뭐 저희끼리 즐거우면 된 거죠. 뭐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뭐 아마추어지 뭐 저희끼리 재밌으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재미 없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네. 댓글로 욕을 해주시는 게 저희는 아마 또 댓글이 대부분 안 달리죠. 이왕 나온 김에 하여튼 뭐 이런 얘기 잘 하는데 좋아요 댓글 좀 부탁을 드린다는.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래야 제가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집에서 바로 한 번 오는 버스도 있고요. 그래요. 네네. 근데 여기가 뭐가 야망가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이게 보니까 방송 욕심이 한번 불타올랐다가 내려가는 시점이 있어요.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죠. 근데 이 한창 불타오른 분들의 열정을 제가 좀 옆에서 나눠 먹으면서 또 제 열정 유지하고 이런 게 있어서 항상 환영입니다. 네. 마무리할까요 이제? 네. 마무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끝내면 이렇게. 끝. 뭐 김성수 스타일로 할 거야. 와 마무리도 한번 할까요? 마무리다. 일라이트 쳐주세요. 하나 둘 셋. 와 미친놈이네. 제가 이분님 에피소드 한 3개 정도 들었거든요. 2개인가 3개가 들었는데 이런 모습 아니었는데. 저는 이제 같이 하신 분과 좀 맞추고 싶어 해서. 공명하고 싶어서. 네네. 수고하셨습니다.